오늘 그 할 리뷰는 1437회 최근 방송이에요. 밤 12시에 저주와 약속된 죽음, 고 김웅서 사망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보디빌더예요. 유튜브 구독자도 한 12만 됐었고 인스타에서도 팔로워 꽤 많고 이 피트니스 업계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이 취미이다 보니까 운동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사망했거든요. 그 사망의 이유가 되게 이상합니다. 과정들이. 그리고 아내인데 아내. 이 사람이 또 이상합니다. 하는 말들이. 누가 범인이다 함부로 딱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너무 이상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막 제2의 이은혜 막 약간 이 느낌도 좀 있고 자기는 억울하다고도 하는 반응인데 자세한 거는 뭐 다 여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설명을 할 게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더들이 대개 이런 유형의 성격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결코 지고 싶지 않다. 저는 하기 싫은 일을 항상 먼저 하려고 그래요. 20대 시절 경남 지역에서 꽤 이름난 트레이너고요. 보디빌더 선수였습니다. 이 김웅서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은 늘 거친 풀숲을 헤치고 위로 더 위로 올라온 삶이다. 어떻게 보면 운동도 하기 싫은 건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1순위처럼 하고 있으니까 몸이 좋죠. 유튜브 촬영했던 거고 김해 사람이구나. 이분은 야생마인가요? 느낌이 그런데 머리가 그죠? 이 보디빌더들이 자기 채널도 있지만 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잖아. 어쨌든 헬스장을 운영해야 되고 오프라인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고 발이 넓습니다. 피트니스 관련 유튜브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서로들 그렇지. 호쾌하고 남자다운 이미지. 유튜버에 도전했어요. 작년에 12만 구독자 달성하면서 헬스 피트니스 업계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지금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남다른 아픔도 있었다. 예. 이분은 황철순 씨인가요? 맞네요. 자식도 있고요. 어릴 때 내 기억으로는 엄마가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했는데 저는 아빠라고 했어요. 여동생하고 저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없었죠. 가난하고 불안정했던 과거를 딛고 스스로 도전하고 부딪혀 얻어낸 돈과 명예, 사업가로서 가맹점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이끌며 인생의 정점에 오른 듯 했다. 자, 근데 사망했어요, 갑자기. 38세. 그러니까 뭐 만이겠죠? 40살에 사망한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워낙에 약물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아. 내장 기관이나 뭐 내분비계 이런 거 망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도 그런 쪽인가? 그러려니 했어요. 가족이라는 홍 씨가 올린 부고 글에 따르면은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약물 때문에 돌연사한 걸로 생각을 했어, 다들. 자, 근데요. 몇 시간 뒤에 이분이 어떤 회사에 있었나 봐, 계약이. 회사 입장은 심장마비였다. 사인이 바뀌었어요. 자, 사고사라고 이제 그 측근이 얘기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회사에서는 심장마비래. 근데 이건 뭐 그냥 의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잖아. 만약에 내 가족이 어쩌다가 사망했어. 그럼 대외적으로 알릴 때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어떤 그냥 은유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둘러서 말하듯이. 근데 병원 갔었고 병원에서 진단 제대로 나왔을 때 회사 입장은 팩트가 중요하니까 심장마비라고 병원의 소견을 전달한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수정될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간고죠. 윤성빈의 담당 일진. 저도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사고사, 심장마비, 뭐 약물 쪽이겠거니 했어. 약물 중독 때문에 뭐 우울증이 와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물 관련이다. 이 사망은. 그렇게 생각을 다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측을 막 했어. 진짜는 뭘까? 느낌은 약물인데.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땅튜브가 나옵니다, 갑자기. 땅튜브는 이제 피트니스계의 레카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피트니스 업계에 관련 소식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진짜 얼굴 아닙니다. 가면입니다. 땅튜브인데 사망한 날 이분이 라이브를 킨 거야. 이걸 또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이때 진짜 많이 죽는데 추모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을 하던 도중에 이 사람이 뭘 발견해요. 김웅석 씨 커뮤니티에 뭐가 올라왔는데? 뭐지 이게? 12시 정각에 이미 사망한 지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기사도 다 나온 거야. 피트니스 업계에 소문 다 나서 사망했다고. 그리고 나서 라이브를 키는데 12시에 갑자기 김웅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글이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서입니다. 지금 이 게시글이 공개되는 시기에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마지막은 웃으며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뭐 주요 부분만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중요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의도했다며 제 면전에다 말했고, 큰 규모의 사기를 쳤던 성범죄자 사기꾼 김학수, 저는 죽어서도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당신이 범한 횡령죄는 법인에서 진행이 될 거고, 사기죄는 고소를 했던 제가 먼저 떠나게 돼서 당신은 법적인 처벌은 피하겠지만 다른 무언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유서인가? 근데 이상하잖아. 왜 죽은 뒤에 이게 올라와요? 유서가 예약을 걸어놨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약된 메시지로 올라온 것 같다. 유튜브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리 게시해 놓고요, 어느 시간에 공개된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알람 맞추듯이. 그래서 예약으로 올라온 것 같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김학수라는 사람에게 많은 원한을 갖고 있고, 김학수 때문에 목숨을 끊는 느낌으로 썼어요, 일단 글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유튜브나 피트니스 업계에 소문이 돈 거야. 아내가 이상하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뉴스화되진 않았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얘기니까 말이 계속 인터넷에는 나와. 커뮤 같은 데 글이 올라와. 피트니스 유튜버들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퍼지고, 그래서 그 알이 관심을 보이고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얘는 이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이제 화상 채팅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 그때도 가면을 쓰고 있었나 봐요. 다들 사고사로 알았다. 근데 유서가 올라왔다는 건 거기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다. 사고사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닌 유서가 있다는 거. 어쨌든 홍 씨라는 김웅서의 사망을 제일 먼저 알린 그 사람의 의견, 그리고 회사의 의견 다 아닌 거죠. 유서가 있다는 거는. 심장마비나 사고사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겪게 돼서 죽는 거잖아. 그럼 유서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의의 일이 터지면서 사망할지를 어떻게 알고 유서를 예약으로 걸어놓냐고. 이거는 그래서 누가 등 떠밀어 죽였거나 뭐 어떤 사건이다 이제 다시 보이는 거야, 이 유서 때문에. 더 문제는 이 유서가 한 5분 만인가 지워졌어요. 커뮤니티 그 글이. 이 글이 김웅서가 쓴 게 맞다면 생을 마감하기 전 누군가를 향해 한 맺힌 저주와 원망을 쏟아냈다. 김학수. 죽어서도 원망하고 저주할 거래잖아. 수천 명의 시청자들과 땅튜브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봤다. 조작일 수가 없다. 소름 끼친 게 갑자기 그 유서가 내려갑니다. 5, 6분 만에 삭제가 됐어요. 정확히는 4분 만에. 누가 지웠다는 거야. 김웅서 채널 계정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뭔가가 딱 감이 안 잡히지만 김학수라는 이름이 언급은 됐으니까 이 사람은 대체 김웅서와 어떤 관계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그 아래서는 김학수란 분이 나옵니다. 김웅서 씨가 어떤 사업체를 꾸리셨는데 거기에 부대표예요. 김학수가 부대표, 동업자라는 거겠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분께서 장례식장에 상주로 계셨거든요. 김웅서 씨는 사망하고 12시에 유서가 올라왔어. 거기에 김학수라는 사람을 엄청 저주를 퍼붓고 있어. 근데 이 유서는 5분 뒤에 사라져. 근데 장례식장 다음날 김학수가 상주로 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고 지금.
저주의 대상인 인물이 김웅서 장례식의 상주를 맡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사람이에요. 친해 보이죠? 뒤통수 쳤나? 사업하다가. 김웅서 씨 아버지, 나가라. 여기 있을 필요 없다. 장례 취소한다. 김웅서 씨의 가족이 장례식을 맡아야 되잖아. 뭐 진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가족의 이름으로 장례식을 빌리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족을 빼놓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뒤늦게 아빠가 와가지고 취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준비한 장례식이 아니야. 나가라. 그 안에 당신이 왜 있냐. 나가라. 잘나가던 인플루언서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김웅서 씨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어렵게 유족과 연락을 해봅니다. 자, 동생이에요. 장례식장 이후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자꾸 터지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묻고 가면 저는 억울해서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오빠 김웅석 씨의 죽음만큼이나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뭐 여기까지는 안 알려졌던 것 같아. 저는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전화해서 문자를 받네요. 무슨 문자 이러니까 웅서가 죽었단다.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갔어요. 장례식장. 그때가 시간이 오후 4, 5시쯤 됐어요. 이미 빈소 차려져 있고 조문이 시작되고 있어. 가족들과 아무 상의도 안 된 장례식이에요. 먼저 상복을 갖춰 입고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홍주영입니다. 아까 말한 그 홍씨, 사고사로 죽었다고 먼저 최초에 이 일을 알렸던 홍주영. 그리고 홍주영 씨와 함께 상주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이 김학수야. 그래서 이 홍주영이 아내거든요. 김웅서의 아내랑 김웅서가 진짜 존나 싫어하는 김학수랑 둘이 무슨 관계냐는 거지. 그 의심도 했어요,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한 게 누구예요? 홍주영 씨요. 저희가 장례식장에 처음 갔을 때 오면 안 될 사람들이 온 느낌으로 배척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조의금 땡기려고 한 건가? 홍주영 씨가 저희 가족한테 왜 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망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김웅서 씨가 처음 사고사로 이름을 올린 인물. 고인과 어떤 관계일까? 홍주영 씨가 나타나서 오빠가 새언니랑 헤어지겠다 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웅서 씨는 아내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두 집 살림이에요. 두 집 살림. 그 사람이 이제 홍 씨인 거야.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게. 엄마랑 교류도 많았거든요. 저나 엄마나 오빠에 대해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가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배신감. 그래서 그 계기로 멀어졌고 홍주영 씨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김학수 씨도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김웅서 씨는 가족이랑 사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이따가 홍주영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올 건데 저도 이거 봤거든요, 방송을. 이 계기인가 봐.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계기로 가족이랑 좀 사이가 멀어지긴 했나 봐. 그건 사실인가 봐. 유부남인데 2021년부터 홍주영과 외도를 했어요. 아내와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가지고 애도 진짜 낳았습니다. 동거녀랑. 그러면 왜 가족을 제쳐두고 두 사람이 상주가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던 와중에 가족이 4, 5시쯤부터 장례식에 갔다고 했잖아. 한 7시간 지나서 12시에 유서가 올라왔다가 사라진 거야. 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얼마나 황당하냐 진짜.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라고요. 그러다 확인했는데 그 글이 또 지워졌어요, 유서가. 하지만 캡처가 돼서 떠도는 걸 봤거든요. 너무 빨리 삭제를 하더라고요. 홍주영 씨가 오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고인의 한이 서린 글을 홍주영 씨는 왜 지웠을까? 김웅서 씨 아버지부터 만나봅니다. 김웅서 씨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면서 부모님도 이혼했어요. 그래서 내 식구는 꽤 오래 불안정하게 살았다. 아버지가 어머니 집으로 오가며 자랐던 남매에게 늘 마음의 짐을 지고 있었다. 아들이 성장한 이후 크고 작은 갈등 겪다가 서로 연락이 끊겼다. 무정한 아들은 6년 만에 죽음으로 소식을 전해왔다. 웅서 SNS 이거 처음부터 다 봤죠, 나는. 늘 보고 있어요. 잘하는 건 좋아요 눌러주고. 인스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랬다. 부모가 뭐 아무리 자식이랑 사이 안 좋아져서 안 봐도 부모 마음이 자식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봤던 것 같아.
한 달 보름 전, 한 45일 전부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죽음과 관련된 건 전혀 예측 못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 홍주영을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들이 목숨 끊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돼서 알았다고. 웅서가 우울증 약을 많이 먹고 또 근육 키우려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았고 그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홍주영이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거 당연히 믿었어요. 그러다 유서가 나오고 난 뒤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딸이 글을 가져왔어요. 커뮤니티 글이겠죠. 사실 오빠 극단적 선택으로 그렇게 됐다. 홍주영은 그러면 왜 시아버지잖아. 어쨌든 그래도 사실혼 관계잖아. 내연녀긴 하지만 비슷하게 그렇겠잖아. 근데 왜 이거를 가족한테도 사인을 감춘 거냐. 그리고 왜 회사의 부대표란 사람이 상주를 또 하냐. 아빠도 이게 이상하대요. 친구니까 상주복을 입고 있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고마웠는데 알고 보니까 유서에 이 김학수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죽어도 원망하겠다고 하니까 당장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홍주영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웅서 휴대전화부터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장례식도 안 치르고. 상복도 벗고 나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사라졌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찾아오겠다고 장례식장을 나갔어 얘가. 홍주영이가. 그 뒤로 수상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와요. 새벽에 전화하니까 곧 가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한 게 한 2시에 나갔는데 5시, 6시까지 안 와요. 장례식을 자기가 안 치르겠대요 갑자기. 본인이 여기에 참여 안 하겠다. 홍주영은 다음날 나타납니다. 날이 밝은 오전 11시 전날과 사뭇 달라진 태도로 김웅서의 휴대전화를 전달했어요. 그럼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네요. 홍주영씨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지우고 뭐 다 했죠. 이거 아들 휴대폰이에요. 이것도 내 손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휴지통 봤거든요. 한 30개 삭제돼 있더라고. 제가 안드로이드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안드로이드는 어플을 삭제하거나 뭐 그러면은 휴지통이라는 데 따로 들어가나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가? 휴지통이 뭐지? 자, 어쨌든 홍주영은 휴대전화 달라니까 찾으러 갔다 오겠다. 그리고 다음날 나타났어. 그래서 주긴 주는데 아마 내역을 자기가 삭제했겠죠. 뭔가를. 왜 김웅서 씨 휴대전화를 갖고 사라졌던 걸까?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저주 유서보다 더 충격적인 죽음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전화 녹음이 되게 많았어요. 이 일이 끝나면 자기는 산으로 가서 아빠가 혼자 살고 싶다. 뒤바뀐 사인과 저주 섞인 유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의문의 상황들. 믿기 어려운 내용과 추측, 소문들이 쏟아지고 무성한 소문의 대부분은 그날 밤 나란히 상주석에 있던 남녀에 관한 것이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주영, 김학수가 짜고 뭐 한 거 아니냐. 둘이 무조건 한편이다. 유서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올리는 걸까? 만약에 둘이 짜고 저지른 일이라 치자 뭔가를. 그러면 유서를 굳이 왜 올리고 왜 지우는 걸까? 이거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잖아. 이게 이상하잖아. 유서도 준비를 했어. 그래서 뭔가 사건을 저질렀어. 그리고 이제 뒷수습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은 지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올라간 건가? 진짜? 제2의 이은혜 사건이다. 김학수 부대표와 홍주영의 통화 녹취입니다. 둘이 이제 장례식 진행했던 그 2명이에요. 학수야, 너 나랑 가서 오빠 집 문부터 열자. 집에 가자고? 집 문 열어서 시계 챙겨야 돼. 뭔 소리죠 이게? 지 남편이 죽었는데. 네 차 타고 같이 움직이자. 그 시계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오빠가 아마 다 올려놨을 거야. 한 개? 아니 여러 개야. 유품 챙겨야 돼. 통화는 홍주영 씨가 장례식장을 이탈한 새벽 2시 아빠가 와서 우리 아들 핸드폰 내놔라 하니까 찾으러 가겠다고 하고 나간 뒤에 이 통화를 했나봐요. 김웅서 씨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던 그녀는 왜 하필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그날 밤 미스터리가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웅서 씨가 이제 잘 나가는 사업가예요. 피트니스 업계에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헬스장을 운영하면은 투자해서 헬스장 체인점도 많이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해보자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이제 투자도 받고 그래서 가게를 많이 냈겠죠, 헬스장을.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유명했어. 그만큼 사생활 가십도 많았다. 2015년에 결혼한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있던 상태인데 홍주영과 외도를 해서 결혼이 파탄됐고 사망 당시까지 3년 넘게 이혼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고인에게는 법적인 아내와 첫째 아들, 그리고 사실혼 관계였던 홍주영 씨와 둘째 아들, 이렇게 두 개의 가정이 있다. 김웅서 씨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진짜 결혼 사이고 여기는 내연녀인데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김웅서 씨가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홍주영 씨에 관해 중요한 사실 하나. 20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김웅서, 홍주영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1년 전에 헤어진 사이였고 김웅서 씨는 경남 김해에서, 홍주영 씨는 1시간 반 거리 경북 경산에서 따로 살았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도 끝낸 홍 씨는 어떤 이유로 고인의 장례를 주도했던 거냐? 김웅서 씨가 남긴 유서 속의 저주, 그 저주 속 남자가 홍 씨와 고급 시계를 가지러 간 이유는 또 뭘까? 김웅서 씨 죽음에 많은 의문이 있다. 김웅서 씨의 친가족들은 고인에게는 자랑스럽지만은 않은 사생활이 있지만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이 죽음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사고사와 심장마비를 거쳐 극단적 선택임이 밝혀졌던 김웅서 씨의 사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다. 굉장히 힘이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힘이 되는 한마디 해줘라. 그런 말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하는 말인데 되게 성격들이 이래요. 그런 성격이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운동을.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성이 있죠. 말 한마디만 들어봤지만 근성이 있고 막 함부로 뭘 포기하고 그런 기질의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 같단 말이야. 일단은 아버지는 사망 전 아들이 인터넷으로 구입했던 물건들을 확인해봤대요. 온라인 마트 들어가서 주문 내역 보니까 쿠팡인데 번개탄이 주문돼 있대요. 실제로 웅서가 실행한 건 2월 3일 오전 5시로 추정이 된다. 1월 4일날 산 번개탄을 한 달 뒤에 썼어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지. 왜냐면 오전 4시 40분에 웅서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이날. 사망 한 달 전부터 죽음을 준비했던 거냐. 마지막 신용카드기로 사망 당일 편의점 새벽 4시 22분. 마지막으로 산 게 뭘까? 1,600원 썼는데요? 김해 편의점에서? 한 달 카드값 900이고 1,600원짜리 살 게 뭐가 있죠, 편의점에서? 사망과 관계가 있을까? 1,600원 결제한 게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1,600원이요? 이거는 라이터인데? 라이터예요. 라이터를 샀네. 그리고 다시 발견된 곳이 6시간 뒤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 이쪽 노상주차장 쪽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2월 3일에. 사망 추정 시간은 2월 3일 새벽 5시. 김씨 시신이 발견돼 신고된 것은 오전 10시 50분. 신고자 누구? 홍주영이죠. 경찰이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홍주영이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신고했어요. 자, 그리고 김웅서 씨는 홍주영 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도 보냈대요. 내 전화번호 차단 풀어놔, 오빠. 잘 자고 일어나서 보자. 안녕, 이제 진짜 간다. 자, 장례식장에서 이제 홍주영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3시 40분, 나 이제 진짜 간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그거를. 아빠랑 대화하는 내용인가봐요. 그래도 이게 이만큼 방송까지 나올 수 있던 게 아빠가 아들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바로 대응을 해서 이 녹음이라도 있는 거잖아. 정신은 없고 오빠 일어나 하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하고 코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119에 전화한 거예요. 이게 이 홍주영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막 진짜 범인이다, 김웅서 죽였다 이렇게 아직은 볼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 의심만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의심을 해서 그런지 이 설명도 좀 이상합니다. 설마 하고 코에 손을 대는 순간 숨을 안 쉬길래 라는 설명이 빠졌잖아, 여기 지금. 그죠? 설마 하고 코에 손을 대는 순간 119에 바로 전화한 거예요. 어색하지 않나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자기가 누구의 사망을 확인했을 때? 미리 정해둔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김웅서 씨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살던 홍 씨는 오전 10시 50분경 시신 발견하고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 근데 1시간 반 거리에 살면서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집 근처를 막 돌았나? 아침에 일어나보고 그런 문자가 왔을 때 홍주영이가 덜컹했을 거 아니에요. 7시나 8시에 봤는데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신고도 안 했고 그 뒤에 신고는 언제 했는가 하면 웅서 시신을 발견하고 난 뒤에 신고했거든요. 그죠? 아까 문자 내용도 이상해요. 나 이제 진짜 간다 안녕이라고 김웅서 핸드폰으로 마지막으로 전송이 됐어. 그러면 일어나서 이걸 봤을 때 전화를 걸든지 뭐 문자로 답장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홍주영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찾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도. 그게 없어요. 자, 근데 경찰은 증거 부족인가 봐. 경찰은 김웅서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고 시신이나 사망 현장에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대요. 실제로 김웅서 씨는 7, 8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걸로 확인됩니다. 사망 한 달 전 진료 기록에는 불면증, 조울증, 심증상, ADHD인가요? 이거는 뭐지? 진단이 기록돼 있다. 사망 전 김웅서 씨 심리 상태는 그날 밤 저주 섞인 주사와 관련이 있는 걸까? 실제로 이제 약물에 좀 중독된 보디빌더들이 이런 증상이 많습니다. 약물 부작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약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당장 이 사건을 보면은. 자, 근데 취재를 이어가던 중 만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해온 남자가 있어요. 김학수가 먼저 만나자고 그 아래다가 전화를 한 거야. 김웅서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은 것처럼 유서가 나왔는데 당사자다. 상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상한 거야 이게 또. 얼굴도 공개해요. 인터넷에 난무하는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은 조금 바로잡으려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거기 유서에는 무슨 저한테 희대의 사기꾼, 성추행범, 성범죄자 이런 것들에 대해 저는 왜 그런 식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 레카들에게도 저의 범죄 기록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신고가 안 들어가고 뭐 그냥 합의했거나 그냥 기록이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봐야겠죠. 고인이 남긴 저격 글 때문에 자신에게도 악몽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김웅서 씨는 첫 번째 아내 정 씨와 9년 전부터 뷰티 매장을 운영했는데 2021년 김학수 씨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면서 일종의 동업자가 됐다. 아, 김학수가 먼저 접근했구나. 사업하자고. 각각 대표와 부대표 맡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키워왔다. 전국에 66개의 헬스장을 냈나봐요. 직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웅서라는 인플루언서 홍보 덕에 단기간에 회사가 커졌지만 김 대표로 인해 회사의 부담도 커졌다. 김학수의 말로는 그래요. 김웅서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 100%입니다. 오너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겠는 사람들이 또 무슨 전국에 헬스장 체인점 내는 사람이 뭘 오너 리스크까지는 좀 에바 아닙니까? 이 어휘 선택이 진짜 좀 허세네요. 좀 많이. 어쨌든 그거는 불륜과 이성 문제, 두 집 살림 때문에 2022년 7월경에 엄청 그때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 이혼 위자료에 더하기, 이유 모를 출금, 개인 통장, 개인 사업자로 돈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수익금 정산 문제로 둘이 좀 사이가 안 좋아졌대. 그리고 11월 김학수 씨는 김웅서 대표를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했다. 그러면은 김웅서 씨 입장에서도 그냥 오해라면은 김학수에 대한 모든 게 안 좋아 보이기 시작했겠네. 자기가 먼저 잘못을 시작했든 안 했든. 금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압류까지 걸리면서 연말부터 김웅서 씨는 경제적으로 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가압류는 왜 거냐면요. 내 통장인데도 내가 못 씁니다. 나한테 가압류가 걸리면은. 왜 그럼 가압류를 거냐? 이거는 고소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얘한테 보상을 받을 돈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승소해서
명령이 떨어졌어. 보상 받으라고. 근데 얘가 그때 돈이 없으면은 나는 못 받지 않냐, 승소하고 나서도.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 얘 계좌를 일시적으로 잠그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뭐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고소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만약을 위해. 뉴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활동 가처분 받았잖아요. 얘들이 어도어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계약 해지가 된 것도 아닌데 통보하고 지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다니니까 어쨌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손해가 우리에게 쌓이니까 우리가 이길지 질지는 뭐 미지수야. 자신은 있으니까 고소하지만. 근데 그 상황을 위해 지금 당장 활동부터 정지시켜줘라. 그게 이제 가처분인 거죠. 활동정지 가처분. 비슷한 식으로 이제 가압류는 그거예요. 김학수가 고소를 했습니다. 자, 카톡인데 이 하얀 게 김웅서, 노란 게 김학수. 김웅서 씨가 먼저 얘기해요. 제가 약속한 것들은 최소한이고 그것보다는 꼭 빠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대표님 지금 월 200이어도 몇 년이에요? 갚을 돈이. 그리고 이것도 해결 못 하시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김웅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지고 기회도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 목숨 걸고 죽어라 살려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막막하신 거 아는데 그래도 저한테 감정도 안 좋으실 거고 하지만 양보해 주시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저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 이상 꼭 처리를 하겠다. 일단은 김웅서가 부탁을 하는 쪽입니다. 이 카톡 내용은 그죠? 그리고 김학수는 김웅서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김웅서의 어떤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업상의 일이겠죠. 저를 찾아왔어요. 가압류라도 풀어달라고.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 합의점을 찾아보자. 합의 제안서도 주고 받았네. 알겠다 했는데 다음날 저한테 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맞고소야. 김학수도 횡령 사기로 당했어, 고소를. 김웅서 씨가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자기가 두 집 살림하면서 사업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거 틀어막으면서 회사 돈을 써가지고 횡령 배임이라고 보는 건가 봐, 김학수는. 근데 그래서 이제 김학수 씨가 이거 돈 빵꾸난 거 채워라. 그러니까 김웅서는 알겠다. 무조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기회를 줘라. 이렇게 나와놓고 갑자기 김웅서가 고소를 합니다, 김학수를. 부탁하는 입장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로 맞고소전 하던 도중에 김웅서 씨가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학수는 어쨌든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고소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뭐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죄책감이 좀 있대. 뭐 자기랑 고소하는 일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몰아붙인 거 아닌가 싶어서. 자, 김웅서 씨 사망 당일 김학수랑 여자친구의 통화 내용입니다. 김학수 씨 자기 여친이죠? 나 어떻게 왜 미치겠어. 왜 김웅서가 죽었대. 목숨을 끊었대. 나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에 죽었대. 유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 어떻게 왜 너 때문이야. 어쨌든 나 때문이잖아. 어쨌든 이제 장례식장 가고 있어. 네가 왜 가? 가야지. 김학수 씨는 뭐 여기서 보이는 대로라면은 그냥 도의적인 책임감 정도 느끼는 느낌. 근데 가서 상주를 맡았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대. 홍주영이가 시켰구나. 급하니까 일단 상주부터 해줘라. 사람들 오지 않냐. 인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나 보다. 도와달라고 했고 남자가 없으니까 해달라고. 얼떨결에 하게 되신 거죠? 네, 올 사람도 없고요. 저는 부대표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저하고 이 소송 전에는 김웅서 대표를 책임질 생각이었으니까요. 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만약에 그런 유서가 안 나왔으면 지금도 죄책감에 계속 살았을 겁니다. 자, 여기부터는 김학수 부대표와 홍주영의 통화입니다. 아까 시계 가져가자는 얘기 있었죠. 홍씨랑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지금 저는 만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이슈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김웅서가 유서에 올렸던 뭐 성추행범 뭐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홍주영을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대요. 유튜브 녹취나 이런 게 올라왔던 거 본인이 했다 그랬다. 홍주영이란 친구가 완전히 자기를 악인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날 밤 김웅석 씨 집에는 결국 가지 않았다는 김학수 씨. 아, 시계 가지러 안 갔구나. 홍주영 전화 받아놓고도. 장례 당시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홍 씨가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끌어들였다며 억울해하고 있어요.
여러 소문과 논란의 중심에 전 동거녀 홍주영이 있다. 홍주영이라는 친구가 저를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알 PD예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자세하게 제일 잘하는 분이 홍주영 씨일 것 같아서 한번 만나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만나 뵙는 것도 그렇고요. 저 역시도 억울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자,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거 본방도 챙겨봤는데 이분이 되게 차분합니다. 엄청 차분해요. 남일을 말하는 것 같은 감정이에요. 물론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1년 정도 떨어져서 살았잖아, 각자 집에서. 그래도 연락은 주고 받았는데 너무 차분해. 죽음으로 몰고 간 게 홍주영이래요. 김웅서랑 낳은 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 제2의 이은혜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사실요, 김웅서 씨 성격이 여자 때문에 죽으라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보험금을 노렸다고 하는데 보험이 없어요. 웅서 씨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웅서 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2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헤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은 하고 만났어요. 애가 있으니까. 김웅서 씨가 생전 어떤 이유로 힘들어했는지도 자기가 제일 잘 안대. 이런 것들이 좀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이런 말들을 굳이 하는 자체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 나 아는 사람이 누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냥 가서 아는 것들 얘기하고 묻는 것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면 끝인 건데 굳이 지 입으로 제가 얘를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왜 말하냐고요. 굳이 뭐하러. 왜 그 친분을 과시하냐고. 사망한 사람의 친분 중에 내가 제일 위다라는 걸 굳이 뭐하러 과시하냐고요. 일단 크게 이야기하면 명예랑 압박감, 아내와의 이혼소송, 재산 분할이 8억 나왔대요. 웅서 씨가 저한테 12월 말일쯤 말을 했어요. 내가 양육비를 못 줄 것 같아 이야기하길래 왜 이러니까 김학수가 압류를 걸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압류를 풀려고 하면은 공탁금 1억 원이 필요하대요. 가압류 될 때 통장의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압류 거는 사람도 돈을 더 내야 되고요. 많을수록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푸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됩니다. 통장에 돈 많으면은 가압류 때문에 물론 돌려받아요. 일이 끝나면은 공탁금이라. 그래서 이제 재판할 때 돈 많이 든다는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야. 가압류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저한테. 그 이후부터 계속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있는 데다가 첫 번째 아내 정씨랑 같이 만들었던 회사가 그래 아내랑 이혼 소송 하기 전부터 김학수 와가지고 같이 사업했구나. 그럼 기여도가 책정되잖아, 그지? 그래서 1심에서 8억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왔구나. 거기에 김학수 부대표 소송까지 겹치면서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김학수 씨에게 상주를 부탁한 이유가 뭐냐? 죽고 싶은 이유가 학수 때문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웅서 씨가 걔 때문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두 번째는 김웅서 씨가 살아있을 때 가족을 되게 원망하고 싫어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도 가족이 오면 내쫓으라 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제가 이제 미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여자분이 책상 밑에는 지금요 다리를 꼬고 있어요. 나랑 사실혼 관계에 같이 살고 남편이다, 남편. 죽었어. 다리 꼬고 인터뷰합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인터뷰 내내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 진짜 차분하고 자세가 한 번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함부로 이 여자에게 그런 낙인을 내가 찍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새끼들 취조하는 영상도 해외 영상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되게 사이코패스 유형들이 이래. 집중력이 되게 좋고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감정에 미동이 없어요, 사람이. 진짜 가만히 앉아갖고 대답만 하는 거야, 이렇게. 흐트러짐이 전혀 없다고. 감정 동요도 안 보이고. 그게 느껴지더라고, 이걸 보는데. 의심하고 봐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죽어도 가족이 오면 내쫓으라 할 정도로 싫어했다. 가족을 싫어했다는 거야. 김웅서 씨가 친가족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보여왔던 탓에 자기도 선입견이 있었다. 그날 처음 만난 김웅서 씨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억울함을 호소한 고인의 유서를 보고도 급히 삭제한 이유는 뭘까? 근데 그 글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 너무 가득 섞인 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김웅서 씨의 성격을 알잖아요. 제가 김학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유서는 김학수 욕하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예약글로 올라온 유서를 삭제한 것도 자살을 사고사로 밝힌 것도 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소문이 날까 우려한 행동이었다. 수많은 오해와 억측들로 오히려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홍 씨는 인터뷰 도중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보여주겠다네? 12월 30일이에요. 신고 언제 했는데? 곧 갈 거다 경찰. 나도 만나러 온대. 김해 경찰은 다 왔을 거고. 여자분이 경찰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데? 통화 내용 보자. 경찰이 먼저 얘기해요. 남편분 만났는데 별다른 상황은 없었거든요. 별다른 게 없다고요? 네. 본인도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억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시도를 한번 했다는 상황 같아. 이번에 진짜 결심했고 신고를 하건 뭘 하건 내 실행을 미룰 수는 있겠지. 샤워기 호스. 근데 결국은 난 갈 텐데 라고 김웅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홍주영이가 그러면 어차피 갈 거면 하루만 더 살아 오빠. 이거 아닌 것 같아. 김웅서 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경찰에 신고했던 거다. 그동안 수차례에 목숨 끊으려는 징후를 보여서 늘 노심초사해 왔다고 자기는. 2월 3일 사망 전날도 그랬다. 본인은 죽고 싶은데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전날. 근데 저는 그 다음날 사망할 줄은 모르고 김해 갈 테니까 밥 먹자. 아들이랑 밥 먹자 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그래 밥이나 먹자 하길래 마지막에 만났어요.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죽고 싶은 생각 들어? 하면서 언제 죽을 건데 하니까 나 오늘 밤 일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이 여자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이상한 건 없어요. 이 부분에서. 마치 이 여자는 김웅서가 죽든 말든 크게 신경 안 쓴다는 느낌이잖아. 근데 왜 이러냐면은 만약에 김웅서 씨가 진짜 오래전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막 달고 살았어. 그리고 방송에 다 공개 안 된 또 어떤 시도들이 많았어. 예전부터. 그러면은 이거를 감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엔 말려도 보겠지. 그러다 나중에는 자기도 내성이 생기니까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화하듯이 받아주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결과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굳이 억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죽음을 자꾸 입버릇처럼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 많거든요. 내성 생겨서. 사망 전날이었던 2월 2일 오후 김웅서 씨 집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 아들도 왔고 아이랑 같이 경산의 집으로 돌아갔다. 밥만 먹고 간 거야. 김웅서 씨 상태가 걱정이 돼서 밤 10시 다시 김 씨를 찾아갔다. 홍주영 씨는 차 안에서 한참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행여 나쁜 결심하지 않도록 끈질기게 설득했다. 죽지 말라고. 뭐해? 다시 거기로 간다. 도착했다.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도 아들 위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하면서 알겠지?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산에 와서 제가 문자 한 개 더 보냈어요. 잘 자고 내일 다시 연락하자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 40분에 문자가 와있다. 나 진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직감을 했고요. 사망 전날 만났구나 이 사람이. 아이 어린이집 맡기자마자 바로 김해로 갔어요. 일단 제가 집에 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초인종 눌러도 일단 전화를 안 받고 항상 주차하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운전석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신고하신 거예요. 네, 문 열어보니까 문은 열려 있었고요. 바로 그래서 신고했어요. 유언장이 없었어요. 새벽에 문자를 나한테 보냈다는 건 신고해달라는 신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안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신고 안 했잖아. 애 유치원 맡겨 연락도 전화도 안 해보고 혼자 찾으러 와서 신고한 거잖아. 찾고 신고한 거잖아.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가. 인터뷰 이후 홍 씨가 제작진에게 보내온 두 사람의 문자 기록은 그녀의 주장과 대부분 부합은 합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라고 웅서 씨를 끝까지 격려했다. 그녀 또한 김 씨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거냐. 홍주영이가 뭐해? 나 애 이제 재울 건데 다시 거기 간다. 출발한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김웅서가 오지 마라. 나 이미 가는 중. 도착했다. 내려오지 않으면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제 인터뷰가 끝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어나면서 스몰 토크 식으로 PD가 여기를 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각 잡고 하는 인터뷰는 끝났고 이제 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PD님이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PD가 얘기합니다. 주영씨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처음 있던 시도가 아니니까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약간 무섭다고 한 말도 이해가 가시죠? 제 생각에는 전날에 말리셨던 블랙박스 같은 거 혹시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그래도 그게 없어요? 네.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인터뷰 끝나니까 이 화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척을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함 없이 뭘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근데 끝나니까 난 이제 뭘로? 약간 이 태도야. 증거는 없고요. 뭐 이런 느낌이야 다시 보면. 뭐 약간 무섭다고 한 말도 이해되시죠? 블랙박스는 없나요? 근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안 그래도 없어요? 네. 그럼 주영씨 차이도 없고 웅서씨 차이도 없고 아예 없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다 빼보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홍씨와 인터뷰를 마친 뒤 몇 가지 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웅서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봤을 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했냐고요. 보자마자 전화를부터 해보던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홍씨가 경산에서 김해까지 오는 동안 소요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다. 다시 만난 아버지는 답을 찾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약간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자고 일어났어. 핸드폰 보는데 또 죽는다는 문자가 왔어. 근데 이걸 예전부터 나는 많이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말만 그러고 결국은 뭐 다시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라는 생각에 그래도 걱정은 되니까 집에라도 찾아가 보자. 이랬을 수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만. 자, 아버지 녹음 파일을 듣기 시작했어요. 몇 개 정도 됩니까? 1700개요. 홍주영 녹음 파일만 430개입니다. 자동 녹음이 되는 건가? 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430개나? 어느 시점부터 이 녹음들이 생겼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녹음이 꽉 차면 밀려요? 자동 녹음이라면 밀릴 텐데 이게 다 차면은? 며칠부터 이게 녹음이 되고 있었을까? 아빠는 다 들었대. 1월달 거는 10번 정도다.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해 들을수록 놀랐어요. 그때부터 놀랐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차마 듣기가 너무 힘들 정도예요. 자, 여기부터 이제 대화 내용이 정말 이상해요. 자, 봐봐. 이게 직접 들어야 좀 더 전달이 잘 되는데 이건 뭐 짤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주영이가 김웅서한테 말을 해. 오빠가 진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런 뒤 상황들까지 오빠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지. 근데 그거는 오빠가 죽고 나서 고마운 거고 그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은 멈춰지지 않아? 응. 그러면 오늘 죽지는 마. 오빠,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따로 저장해놨어? 왜? 그냥 만약에 부고? 오빠 죽으면 뭐 알아서 소문 퍼지겠지. 아니 알아서 퍼지겠지가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알아서 퍼지겠지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놓고 가. 죽기 전에 번호 풀어놓고 가라고. 변호사님 번호 나한테 알려줘야겠다. 오빠 이혼 소송하고 있는 아라나야 김웅서씨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유언장 이렇게 남겼다. 이런 걸 대충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김웅서씨는 또 알았대. 하품을 또 해요. 하품 이러고 그런 거 좀 한 번에 적어줘라. 정리해서. 아니 그 유언장에 다 적을 거야. 유언장에 적을 거야?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네?
아유, 유언장이 빽빽하겠구먼. 적을 내용들이. 미친년이야,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홍주영이가. 미친년입니다. 아들이 오빠 시계 중에 어떤 걸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몰라. 꼭 하나만 뽑자면 뭐... 그거 박스랑 다 있나, 그 시계? 박스 모르겠네. 금코도 비밀번호 나중에 바꾸나. 이건 김웅서 씨의 아버지가 휴대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온 복제폰입니다. 김웅서 씨와 한때 사실은 관계였던 홍주영은 김웅서 씨 사망 당일 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홍 씨에게 휴대전화와 함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아버지. 대부분의 앱들이 접근은 가능했지만 딱 하나만 잠겨 있대요. 채팅 앱이에요. 웅서의 지문을 일찍 알았으면 화장하기 전에 지문을 떴겠죠. 포렌식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아... 그럼 여기의 내용은 홍주영도 모르겠네? 채팅 앱에서는 어떤 정보가 나왔을까? 아쉽게도 복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대요. 데이터가 손실이 많이 됐구나. 김웅서 씨와 홍주영 씨의 대화방도 삭제가 돼 있다. 삭제된 흔적이 좀 많았어요. 2025년 1월 24일 보면 이게 다 삭제된 게 대화방을 나가는 거예요. 한 줄 보내고 나가고 뭐 이러는 거야? 텍스트 한 줄 보내고 삭제, 파일 하나 보내고 삭제, 텍스트 보내고 삭제, 사진 삭제, 사진 삭제. 한 번 하고 삭제하고 또 들어가서 또 보내고 삭제하고 뭐 이런 식이냐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포렌식 내역을 볼 줄 몰라서 내가 뭐라 설명이 안 되는데 다 이게 삭제된 게 대화방 나가는 거라는 거 보니까 맞겠죠 뭐. 사망 열흘 전은 김웅서 씨에게 어떤 날이었을까? 김웅서 씨 휴대폰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1700번의 통화 내역 중 사망 2주 전 여동생과의 통화가 눈에 띈다. 무슨 일인데? 동생이 받았어요. 어디가 아픈데? 김웅서가 자기 암 걸렸대. 무슨 암인데? 췌장. 나는 마지막이 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 3개월 남은 게 진짜라고? 내가 거짓말하겠냐? 김웅서가 자기 암 걸렸다고 가족에게 밝히고 있어. 3개월 남은 게 진짜라고? 3개월도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죽어야지. 제가 다음날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오빠를. 제가 봤을 때 아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울면서 걱정하니까 되게 놀라더라고요, 오빠도. 오빠가 사망하고 나서 병원에서 어쨌든 사망 확인 또 받잖아.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거야. 암이 아니야. 김웅서가 거짓말했다고 지금 가족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차 10년치 자료 어디에도 췌장암과 관련된 검사 진료 흔적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김웅서 씨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던 거냐? 뭐 그냥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허리 아프고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다 웅서 씨 사건을 준비하시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가 다 듣고 정리해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막 녹음 테이프 듣는 게 트라우마가 걸릴 정도예요. 자, 그리고 모든 녹음을 다 듣고 마침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홍주영과 김웅서 또 통화합니다. 이 파란 게 홍주영이에요. 오빠 집을 좀 치울까 했었거든. 오늘? 아니, 집에 안 돼. 아, 그것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게 많아? 뭐가 그렇게 많길래. 번개탄하고 뭐 그런 거 조금씩 있어. 동생인데 오빠 췌장암인데 자꾸 술 마셔도 되냐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아니 치료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난 치료 안 하잖아. 그 컨셉이잖아. 홍주영이랑 김웅서가 지금 말을 맞췄어요. 나 췌장암 걸린 걸로 하자. 막 웃어 홍주영이가. 컨셉이긴 한데 내일 낮술하기로 했어. 그래서? 나랑도 마셔야 되는데. 아니 치료하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난 치료 안 하잖아. 그 컨셉이잖아. 죽음 이후도 상의하고 있고 죽음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결정적으로 장례업체하고 홍주영하고 통화했거든요. 통화할 때 사실은 췌장암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위험성이 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례 지도사한테 미리 얘기했거든? 내가 너한테 연락처 보내놨어. 아 거기다가 하면 되는 거야? 장례를? 사망 진단서가 나오는 게 장례 지도사가 유족한테 주는 거라네.
당신이 가서 사망 신고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일단은 알겠어. 야, 이 대화가 맞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랬던 걸까요? 30분 후 장내 지도사와 통화를 마친 홍씨. 췌장암이면 췌장암 때문에 죽었다는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대. 병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망하면은 경찰 조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대. 혹시 모르니까 등본 한 부만 떼놔줄래? 장내 지도사도 김웅서한테 췌장암 말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췌장암 말기가 되면요, 살이 엄청 빠지는데 몸이 그대로여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례 예약도 김웅서가 직접 하러 간 거예요. 내가 조만간 죽는데 여기서 장례식 하고 싶다, 계약하자. 자기 발로 와서. 이런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래. 보통 시한부는 호스피스 병동에 일반적으로 입원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병원에 안 갈 것 같고 아마 자택에서 사망할 것 같다. 제일 마지막에 키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본인의 사망 진단서가 아내한테는 안 가길 원한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랑 계실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요, 둘째 애엄마 홍주영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11시인가 10시쯤 홍주영한테 전화가 와서 울면서 오빠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요. 김웅서 씨가 미리 장례 지도사와 통화한 날짜는 사망하기 11일 전. 아버지는 이 기괴한 공모가 분명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다 놓치고 다 숨겨서 막은 거 아닙니까? 홍주영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누군가 한 명만 알았더라도 살렸겠죠. 김웅서 씨는 유언과 상속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함부로 막 그럴 수는 없는데 이대로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홍주영과 김웅서는 같이 살면서 어려워졌어. 형편이. 김학수한테 고소당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면서 아내랑 이혼도 8억 줘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어. 그래서 애도 낳았지만 떨어져 삽니다. 홍주영이 계속 부추기는 거야. 김웅서의 이 우울한 상황, 힘든 상황, 이 심정을 좀 활용해가지고 몰아붙인 거야. 오빠 이렇게 힘들면은 오빠 가장이잖아. 오빠가 책임질 사람들 많잖아. 가장은 자기 목숨 희생해서라도 자기 가족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김웅서 씨가 이 약물 이 부작용 때문에 우울증도 있고 처한 상황도 힘들고 하니까 그게 맞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유언 공정 증서. 이 재산을 홍주영에게 돌리려고 할까요? 올해 1월에 2-3일 간격으로 통화도 눈에 띈다. 기업 자유예금, 저축예금, 소유 주식, 발행 채권 예정, 차용증, 양도대금, 손해배상 청구 채권. 또 다른 법무법인 찾아가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했고,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달리 유증은 생존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걸 말한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데서 봤죠? 진영철 회장이 죽기 전에 변호사 입회화에 영상 찍잖아. 나 유언 이렇게 하겠다. 그거 말하는 건가 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인데, 그날 부동산과 은행 예금, 각종 채권과 법인 회사 지분까지 김웅서의 모든 재산이 한 사람에게 유증됐다. 홍주영이야. 정작 물어내야 될 8억은 신경도 안 쓰고 세컨한테 이걸 다 몰아준다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을 죽음을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모든 걸 비워버린 후 그의 마음엔 뭐가 남아있을까? 사망 열흘 전 집도 명의 이전했나봐요. 그 당시 홍주영과의 소통이 있었거든요.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런데 그 시간을 전부 다 증여, 유증으로 시간 다 보냈지. 일단 유증과 증여를 그 기간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충분히 동기가 되잖아요. 자살 방조의 동기가. 그럼 이 과정에서 홍주영의 역할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첫째 아들 챙겨줘야 돼, 네가. 김웅서 씨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도 내 아들이야. 아, 내가 첫째 아들 생각하니까 눈물 난다 진짜. 당연히 눈물 나지. 눈물만 나겠어 오빠? 그래, 내가 챙길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건.
재산 분할을 아직 못해서 이혼을 못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는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무효. 걔는 진짜 열받겠다. 열받지 오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그걸 명절 안에 다 끝내야 돼. 설 얘기하는 거겠죠. 명절까진 살아있겠다는 거네? 아니 모르겠어 그것도. 근데 왜? 공증 다 되기 전까진 절대 안 죽어. 공증 다 되기 전까지는. 오빠 그러면 명절 전까지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우리 아들도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좋지. 좀 애매해요 진짜. 애매모호해. 홍주영이는 김웅서 씨가 목숨을 끊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같아. 근데 막 부추기지는 또 않아. 오빠 좀 서두르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호응만 해주고 있다고. 호응. 그리고 뒷수습은 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아들도 한번 보고 그러면 좋다는 말을 하는 게, 만약에 홍주영이가 진짜 이은혜처럼 가스라이팅 해갖고 막 죽게 몰아붙였어. 그럼 굳이 애까지 보여주는 그런 수고까지 막 할까요? 이런 말들이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애매해. 나중에 의심받으면은 이걸 좀 변명거리로 쓰고 싶은 건가? 김웅서 씨 아버지는 이 그릇된 계획을 주변에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홍 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통화 내용에 대한 어떤 분석이 있었나 봐요. 그 표현 방식과 정서적 거리감, 무기력한 태도는 실질적인 만류가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 홍주영이는 김웅서를 말리지 않았어. 죽는 거를. 아빠는 홍주영이가 자기 이익을 위해 아들의 죽음을 방조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확신을 심어준 건 포렌식 분석에서 나온 그 자료 때문. 자, 아버지랑 포렌식 업체 대표님의 통화예요. 홍주영 맞나? 홍주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홍주영에 대해서 생명에 뭘 마감합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다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정보였다. 포렌식 결과를 보고 웅서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달리 생각했다. 작성된 게 2월 2일 오전 1시 19분이니까 불과 15시간 정도 전이죠. 사망 전날 김웅서 씨가 썼다 지운 나에게 쓴 메시지. 홍 씨를 만나 인생이 힘들어졌고 홍 씨를 원망한다. 아버지는 이 메시지가 사망 당일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저주 유서의 일부라고 추측을 한다. 와... 만약에 홍주영이가 김웅서의 휴대전화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메일 주소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파일도 열어볼 수 있다 치자. 그렇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을 이유는 없죠. 그럼 이거는 김웅서가 직접 적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김웅서 씨는 홍주영을 되게 싫어하네. 그러면서도 왜 이 죽음을 같이 공모하고 있는 거야? 홍주영을 만난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설명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은 악행들을 해온 사람이다. 악마 같은 여자고 정말로 증오하고 저는 생을 마무리합니다. 유서에 들어갈 내용 같았습니다. 유튜브 예약 유서에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의도했다며 그거 삭제됐다는 그거지. 5분 만에. 홍주영 씨는 김웅서 씨와의 삶과 죽음에 어떤 의미였을까? 영상을 통해 확인한 김웅서 씨와 홍 씨의 통화, 그 양이 많아서 다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1월 한 달간 두 사람이 나눈 통화는 55차례, 400분이 넘는 분량. 일상 대화뿐 아니라 자살을 전제로 장례 절차와 증여, 상속, 홍 씨가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무적인 내용들까지. 그들의 대화는 구체적이었고 또 계획적이었다. 홍주영을 유서에는 좀 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자니 홍주영 앞에서는 또 너무 적극적이에요. 자기 재산을 넘겨주고 자기는 목숨을 끊는 일에 너무 적극적이야. 때론 가벼운 얘기거리처럼 죽음을 말하는 대목도 많아서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다. 김웅서 씨 아버지는 지난주 홍주영을 방조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비록 아들 스스로 시작한 일이더라도 그 죽음의 계획을 결코 묵인하거나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걸리죠.
내가 내 선택으로 죽는다고 할 때 그거를 알면서도 안 말리면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방조죄가 그래서 되는 거죠. 부모나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상속권도 없고 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지. 실제 남겨진 재산에 대한 사적인 욕심은 없지만 그것도 사실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족에게 남겨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엄마, 아빠, 여동생은 아니더라도 아내가 있잖아. 아내. 자식도 낳은 아내. 걔한테는 하나도 안 가. 우리한테도 안 와. 다 왜 홍주영이 거야? 이상한 거지. 홍주영이 했던 말과 행동, 홍씨가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 이 사건으로 이런 거 따져봤을 때 홍주영에게 이 방조를 묻는 게 가능하냐? 법적으로. 마지막 메시지로 홍씨를 향한 원망을 남겼던 김웅서가 그녀를 유언 집행자로 선택한 건 또 왜였을까? 이런 데는 이제 김태경 교수님이 나와야 돼요. 뭐 어떤 아동 사건 관련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요 분이 이제 전문가죠. 김웅서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홍주영은 자기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관계 정리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김웅서 씨가 살기를 바란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녀의 주장하고 그녀가 했던 행동은 너무 대치된다고요. 그게 고인을 위한 배려였다고 말하는 건데 모순이잖아요. 특히 그날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불편한 오늘은 안 죽을 거지? 하면서 실제로 이런 통화 내용 나옵니다. 이거는 김웅서 씨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홍주영 씨가 얘기했습니다. 계속 죽음을 각성시키고 환기시키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내가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하고 집착했던 한 남성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죽음 뒤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이 자연히 넘어가 버린 거죠. 충분히 죽음을 예방할 수 있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회피한 걸로 보여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김웅서는 자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에는 망설이거나 모순된 흔적이 또 많아요. 유언 집행자로 선택한 홍씨를 원망하고 조용한 장례를 해달라면서도 한 맺힌 저주를 남기고 간 이유는 뭐냐? 그걸 진짜 남기고 싶었던 다잉 메시지는 또 뭐냐? 내가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준비하고 죽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다 공유했어요. 홍주영한테. 일종의 그런 도움 요청, 크라잉 포 헬프라고 하는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죽기 싫으니까 나 좀 어떻게 말려줘 이런 뜻이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김웅서 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분이 이제 진짜 아내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죄송해요, 울기 싫은데. 그래,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홍주영이는 아까 너무 차분했다고. 저도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많은 줄 알았는데 3년 반 동안 너무 비방만 하고 되게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잘 살았다면 어머니한테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괜히 그때. 20대 시절 헬스장 트레이너와 알바생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김웅서 씨가 조금 유명세를 얻었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사업 다 부부가 같이 시작한 일들이야. 회사가 커지면서 부와 명예 얻었지만 이혼 소송에선 그게 분쟁의 씨앗이었다. 뭐 주기 싫고 더 받고 싶고 뭐 이런 문제겠죠. 이혼 소송 중 친가족과도 등을 돌렸던 김웅서는 2020년 아내 정 씨의 폭로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김학수랑 또 고소하고 그렇게 된 거구나. 첫 번째 아내 정 씨는 나에 대한 복수심이 그렇게 컸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혼 소송 전에 죽게 되면 그게 다 무효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날아가는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홍주영이 와, 그게 진짜야? 너무 잘됐다. 홍주영이 또라이야. 억울한 감정은 없었고 소름 끼치는 느낌밖에 없었다고 한다. 첫 번째 아내 정 씨와 미성년 아들은 홍주영 씨 측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상속분을 받을 수가 있대요. 아, 근데 이게 될까? 그런데 문자를 보낸 홍 씨와 통화 녹음 속에 홍 씨가 서로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뭘까? 죽음이라는 무거운 비극을 앞에 두고 농담처럼 말하고 웃는 이유. 죽음을 기정사실로 한 듯 꼼꼼히 돈과 사업을 인수인계한 이유. 시간이 지나 가족들의 아픔과 상실이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 사망의 이유에는 뭔가 좀 더 숨겨진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주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방송에. 근데 우리가 이걸 압축해서 만들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는데, 홍주영이랑
김웅서 씨 아빠가 만납니다. 저기 어디 한강 둔치 같은 데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근데 홍주영이가 그때도 너무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혼자 그렇게 좀 뻔뻔할 수 있어도 유가족을 만나잖아 지금. 아빠를. 예, 이거 방송에 나옵니다. 본방 보면은 아빠를 봤는데도 인터뷰 때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도의적으로 죄송해요, 제가 잘 지켰어야 되는데 없어. 한마디도 그런 거 없어. 잘못함이 전혀 없어. 그냥 사실만 전달하겠다라는 태도고 그 사실에 내 죄는 없다라는 태도예요. 막 이렇게 그거는 저랑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은 해줘. 근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고, 예. 뭐 그런 말도 해. 인터뷰에서 이 사건 때 자기한테 다 그렇게 묻는데 왜 안 말렸냐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대. 얼마나 더 말려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내용은 보여주지도 못해요. 없어. 그런 것들은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그래도 뭐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지고 내성 생겨서 뭐 일상 대화처럼 넘어갈 정도가 됐다고 치자고. 그래도 과거에는 말렸을 거 아니야. 놀래서. 뭔 소리야. 다시 생각해. 왜 이래. 없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 과거의 내용을. 없다고. 그리고 이 인터뷰가 끝나고 일어나면서 이제 잠바를 입거든요. 이 여자가. 그때 개인적으로 PD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여자가. 어땠어요인지 괜찮았어요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둘 중 하나입니다. 괜찮았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지가 먼저. 이 또라이라니까. 이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경찰 결론은 우울증으로 인한,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으로 종결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우울증의 이유는 뭐 약물이겠거니 라고들 그냥 생각하고 퉁치듯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아버님께서는 이건 살인이다라고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정신적으로 홍주영이가 몰아붙여서 우리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살당했다, 예, 요 상황이다라는 근거를 갖고 와서 경찰에 보여줘야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이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몰아붙이는 느낌은 없네요. 내역 중에. 포렌식으로도 많이 사라졌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들이 죽는 거를 방조했다 정도. 예. 그리고 그 유산 넘기는 거, 그거 무효 소송,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일단 되게 이상한 채로 남아 있어요. 사건이. 그렇게 멈춰 있고, 예. 실제로는 종결돼 있고 수사 안 하는 중이고, 아버님이 뭘 더 캐내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또 저도 관심 있게 사건 날부터, 예, 이 사망하신 분 이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게 찾아보고 하다가 그 아래서 방송을 하길래 놀랬어. 오, 이런 것도 하네. 챙겨보고 이거 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